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부분은 세금이 인상되면 부동산 가격이 정말 인상되는 것이 맞을까? 맞다면 이유가 뭘까? 그 부분을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 그런 말 하죠. 재산세가 인상되었더니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뭐 그런 말 하지 않던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항상 세금이 인상되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는 걸까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산세가 인상되었을 때 임대료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좌측 우측에 공통적으로 같은 분이 계시죠. 그분은 뭘 하시는 분일까요? 공인중개사다, 그죠? 자,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중개를 통해서 임대차가 성립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어느 날 재산세가 인상되었대요. 그러면 이 재산세 인상이라는 것을 임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대인 입장에서 저 재산세를 바라보면 내가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산세가 인상이 되게 되면 임대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증가된 거죠. 그럼 당연히 비용이 증가했으니까 임대료가 인상되는 것 당연하겠죠. 나는 음식점을 하고 있다. 최근에 식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더라. 그러니까 비싼 식자재를 가지고 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팔 때 음식 가격이 상승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논리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재산세가 인상되면 임대료가 인상되느냐 안 되느냐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인상이 된다면 그럼 얼만큼 인상이 되는 걸까? 세금이 인상된 것만큼 인상되는지, 더 많이 인상되는지 덜 인상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신이 부담하는 비용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것, 이것을 증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조세의 증가라는 개념은 이런 거죠. 방금 우리가 재산세라 그랬죠. 재산세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세금입니까? 집주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세금입니까? 당연히 집주인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집주인이 부담하는 거죠. 그러면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재산세가 인상이 된 거예요. 그럼 집주인은 더 많은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임차인에게 요 세금을 당신이 내세요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안 됩니다. 그런데 재산세가 인상이 되니까 집주인은 임대료를 올려버리는 거죠. 결론은 재산세 인상분을 임대료 인상으로 증가시켰다 이 말이죠. 그 세금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증가시켰다. 이걸 조세의 증가. 그 결과 집주인은 전체 재산세의 30%를 부담했고 임차인은 70%를 부담했다. 이게 조세의 귀착이라고 표현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세금을 누가 얼만큼 부담하느냐. 자, 그게 조세의 귀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 조세의 증가와 조세의 귀착. 조세의 증가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타인에게 떠넘긴다. 이게 조세의 증가. 그 결과로 누구는 40%를 부담했고 누구는 60%를 부담했다. 또는 그 반대 상황이다. 이것을 조세의 귀착,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느냐. 그러면 조세의 증가와 귀착이라고 했는데 증가, 간단하게 하면 조세의 증가를 설명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세부담을 이전하는 것. 그럼 귀착은 뭐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느냐. 자, 근데 여기서 결론을 내리고 갈게요. 그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느냐? 정답은 비탄력적인 쪽에서 많이 부담합니다. 비탄력적인 쪽에서 많이 부담합니다. 시작해 볼게요. 이런 전제를 하죠.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임대료 100만 원의 임대차를 하기로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런데 재산세가 10만 원만큼 부과되었답니다. 그렇다면 이 세금을 누가 부담할까? 자, 여기에 탄력성이라는 게 개입합니다. 자, 먼저 탄력성의 조건을 제시할게요.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료의 제목 보시고 결과 이것만 딱 기억하셔야 돼요. 세금은 어느 쪽에서 많이 부담한다고요? 비탄력적인 쪽에서 많이 부담한다. 이것만 딱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어진 조건은 어느 쪽에서 비탄력적이라고 했습니까? 임차인. 그럼 임차인이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임차인이 더 많이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뭘 더 많이 부담한다는 말이냐? 재산세는 10만 원 부과됐죠. 그럼 10만 원을 5대5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더 많이. 그래서 임차인은 6만 원, 임대인은 4만 원을 부담하기로 되었답니다. 결과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상승한다. 조금만 더 정확히 말하면 재산세보다는 적게 인상된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잘. 각각의 탄력성 앞에다가 완전이라는 말을 하나 붙일게요. 여기서 완전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100%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세금은 누가 많이 부담한다고요? 비탄력적인 쪽에서. 근데 주어진 조건, 임차인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임차인이 100% 부담하겠다. 그럼 지금 재산세가 10만 원이죠? 10만 원 모두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은 임대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임대료가 인상되는 것은 맞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재산세만큼 인상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개념을 한번 잘 잡고 갈게요. 다시 마무리합니다.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현실적인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임차인이 비탄력적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했대요.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종전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 거죠.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나 그냥 방 뺄래. 나는 그냥 방을 빼겠다고 이사를 가버리면 그런 탄력적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럼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임대료를 인상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특히나 보세요. 우리는 학년제가 3년이죠, 3년. 중고는요. 자, 중학교, 고등학교가 3년제다 보니까 자, 자녀가 지금 고2나 고3이다. 근데 임대료가 올랐다. 그럴 때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딱히 방안이 없죠. 이 집에서 방을 빼서 저 건너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저기도 어차피 임대료는 인상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계속해서 거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이게 비탄력적이라는 말입니다. 임대료를 인상했다. 근데 임차인이 방을 못 빼고 계속 살아야 된다. 그럼 임차인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결론은 딱 이것만 기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세금은 어느 쪽에서 많이 부담하게 된다고요? 비탄력적인 쪽에서. 그런데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100% 부담한다. 기출문제 하나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자, 문제 하나를 쭉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재산세를 반반씩 부담한다? 그런 일 없습니다.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탄력성. 탄력성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나와야죠.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볼까요? 재산세 귀착,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럼 답은 2번 되겠네요. 3번으로 가볼까요? 임대료가 상승했다. 조건, 비탄력적인 이유로 인해서 상승했다. 그죠? 그럼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료가 상승하면 수요가 원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럼 공급도 감소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4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2차 과목 세법 시간에 다루시게 될 텐데 세금의 유형을 좀 분류를 하다 보면 비례세라는 게 있습니다. 대립되는 게 누진세입니다. 비례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그 대상이 금액이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세율이 똑같다. 이런 것을 비례세. 우리가 접하는 대표적인 비례세가 부가가치세죠. 10%. 누진세는 어떤 거냐면요. 대상의 금액이 1억일 때는 2%였는데 1억이 2억이 된 겁니다. 2배로 올랐죠. 그럼 2%가 2배로 가면 4%가 돼야 되는데 5%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억이 4억이 되면 5에서 15로 가야 되는데 13호로 가는 거죠. 즉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대상의 자산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점점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누진세입니다. 세금이라는 거요, 조세라는 것. 이 조세의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소득 재분배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법 시간에는 조세의 1차적 목적이 재원 확보예요. 근데 부동산학 개론은 그 재원 확보가 의미가 없고요. 소득을 다시 한 번 더 분배하는, 즉 다시 말해서 많이 가진 자는 세금 많이 징수하고 적게 가진 자는 세금을 적게 징수함으로써 소득을 다시 한 번 더 분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례세는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누진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 일률적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라는 말은 비례세입니까? 누진세입니까? 비례세라는 말이겠죠. 자, 그럼 이 비례세는 누진세적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소득 재분배에 역행한다 그래서 역진세적 효과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4번은 X. 자, 동그라미 5번입니다.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랍니다. 이때 재산세는 누가 부담하느냐?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세금은 어느 쪽에서 부담한다고요? 비탄력적인 쪽에서. 그런데 완전 비탄력이면 100%죠. 근데 조건을 잘 보세요. 완전 탄력적입니다. 그 말은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 나 방 빼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공급자가 임대인이 세금을 100% 부담하는 거죠. 전부 임차인에게 귀착 들렸죠. 임대인에게 귀착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은 재산세가 인상이 되면 이 재산세라고 하는 이 세금을 임대인과 임차인 누가 얼만큼 부담할까요? 라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양도세입니다. 두 사람이 지금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림을 잘 보세요. 매도인은 아파트를 팔겠다는 것이고 매수인은 돈을 지급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아직 이제 매매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 거죠. 얼마에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양도세가 인상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매매 가격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자, 하나씩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보세요. 2번 읽어볼까요? 3번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하나씩 이제 설명드려 볼게요.
그림 하나를 그릴 텐데 이 그림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활자로 기억하면 불편해요. 암기할 것도 많고 그래픽이 좋아요. 그래픽으로 기억하면 이게 오랫동안 내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자, 지금 매매 쌍방이 아파트 거래를 10억에 합시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느 날 양도소득세가 100만 원 중과되었답니다. 중과되었다, 인상되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금은 어느 쪽에서 부담한다고요? 똑같아요. 비탄력적인 쪽에서 많이 부담한다고요. 그럼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 매수인이 비탄력적이라고 했으니까 매수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거죠. 100만 원 중에서 60만 원은 매수인이, 그럼 40만 원은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자, 그러면 양도세 중과 후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10억 60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그렇다면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매수인 입장에 지금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세금 인상으로 인해서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매매 가격이 상승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 바라보세요. 매도인은 양도세가 중과되기 전에는 얼마에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10억이죠. 근데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얼마에 판 거죠? 10억 60만 원입니다. 그러면 명목상 더 많은 돈을 받은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받은 것은 맞는데 추가로 60만 원을 더 많이 받았는데 이 60만 원은 어차피 세금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종전과 동일하게 받기로 한 10억 중에서 40만 원은 또다시 세금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양도세가 중과됨으로 인해서 매도인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감소해 버렸습니다. 자, 이 개념을 먼저 설정을 잘 하세요. 다시 갑니다. 명목상 바라보면 양도인 입장에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세금 인상 전후를 비교했을 때 세금이 인상된 이후에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은 맞아요. 근데 더 많은 돈을 받기는 받았지만 이것을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종전보다 적은 금액을 받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매수인은 매매 가격이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유리해진 겁니까? 불리해진 겁니까? 불리해졌죠. 그러면 집 살려고 할까요? 안 살려고 할까요? 안 사겠다는 얘기죠. 수요가 감소합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매도인 입장에서 볼까요? 매도인은 지금 이 상황이 매도인에게 유리해진 겁니까? 불리해진 겁니까? 불리해졌다고요. 왜 불리해졌죠? 양도 차익이 오히려 감소해 버렸으니까. 그럼 이 결과 매도인은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합니다. 집을 팔려고 할까요? 안 팔려고 할까요? 안 팔려고 하겠죠. 결과 공급이 감소합니다. 매수인, 수요자죠. 수요자가 불리하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매도인은 공급자죠. 공급자도 불리하죠. 공급자 잉여가 또는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 이것을 합쳐서 사회적 후생 손실, 경제 순손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내용 하나하나가 시험 문제입니다. 자,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양도세 중과 후에 자, 세금을 중과했습니다. 매수인이 지불하는 가격은 중과 전보다 높아진다. 앞서 예를 든 경우라면
10억이었는데 10억 60만 원이 된 거니까 더 많아진 겁니다. 양도세 납부 후에 매도인이 실제로 받은 대금은, 자, 다시 말하면 양도세를 납부하기 전이라면 명목상 받은 돈이 더 많은 거는 맞아요. 근데 그 세금을 내고 나면 실제로 남는 금액은 종전보다 작아지니까, 그래서 중과대액이 전보다 항상 낮아질 것이다. 자, 결과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매도인은 집을 팔겠다는 겁니까? 안 팔겠다는 겁니까? 안 팔겠다는 거죠. 집을 안 팔겠다,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용어 하나 봐놓으세요. 자, 다 같이 뭐라고 한다고요? 동결효과. 동결효과 무슨 뜻이냐? 집을 팔려고 했던 자가 세금 문제 때문에 이 파는 것을 미루는 겁니다. 에이, 뭐 이럴 바에야 그냥 내 2년 후에 팔래, 3년 후에 팔래, 정권 바뀌고 팔래,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 결과 시장에서 공급량이 어떻게 되죠? 감소하죠. 공급량이 감소하면 오히려 가격은 상승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매도인은 매매 차익이 감소하게 되니까 양도세가 중과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중과 후를 비교하면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든다. 왜 거래량이 줄어들었을까요? 수요 감소, 공급 감소였으니까요. 자,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매매 쌍방은 우리 10억에 삽시다, 안 됩니다, 뭐 11억입니다, 9억 합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 10억의 거래가 될 듯 한 상황인데 양도세가 중과가 된 거죠. 근데 이 세금은 비탄력적인 쪽에서 많이 부담하니까 매수인이 60만 원을, 매도인이 40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다고요. 자, 그 결과 매수인은 종전보다 더 많은 대금을 지불을 해야 되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매 가격이 상승해 버린 거죠. 그래서 나 집 안 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매도인은 명목상 돈을 더 많이 받은 것은 맞는데 어차피 100만 원 세금 내고 나면 10억도 안 되는 거죠. 10억에서 40만 원만큼 세금이 더 나갔으니까. 자, 그래서 양도 차익이 감소한 거죠. 매수인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죠. 아니, 나 집 안 살래. 나 집 안 팔래. 따라서 매수인은 이 상황이 불리하다. 이걸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 반면에 공급자, 매도인,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 합쳐서 사회적 후생 손실 또는 경제 순손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보세요. 공급이 감소했다 그랬습니다. 이걸 뭘 한다고요? 동결효과. 그러면 동결효과라는 표현이 너무 빨리 여러분들은 공급 감소로 바꿔버리세요. 해석하기 더 편하니까. 그럼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합니다. 표현 하나하나 모두가 다 시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기출문제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15-1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15회 때는 추가 시험을 한 번 더 봐요. 그래서 15-1 문제입니다. 추진 조건을 잘 보시겠습니까? 수요가 비탄력적입니다. 다음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양도세 납부 후에 매도인이 실제로 받는 대금은 양도세 중과 전과,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안 받기 위해서 문제를 깔끔하게 낸 거예요. 납부 후라고 했죠. 만약 양도세 납부 전이라면 어쨌든 명목상이라고 하더라도 대금을 더 많이 받은 거는 맞아요. 근데 납부 후니까 중과되기 전보다 항상 낮아질 것이다. 2번으로 갑니다. 중과 전후를 비교했을 때 수요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 공급 감소, 결과 거래량은 줄어든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가겠습니다. 중과 후 매수인이 지불하는 가격은 중과 전하고 비교하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높아진다고 해야죠. 4번으로 갑니다. 중과 효과. 이 표현 한번 잘 보세요.
자, 세금을 중간 효과는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부담하느냐라는 겁니다. 결론, 비탄력적인 쪽에서 많이 부담하는 거니까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그죠? 따라서 매도인보다는 매수인에게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유는 수요가 비탄력적이니까요. 정답은 4번 됩니다.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요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라는 말이 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어진 조건으로 다시 올라가면 공급이 탄력적이었죠. 그럼 매도인은 탄력적이고 매수인은 비탄력적이고 이렇게 해야죠. 따라서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고 매도인이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얘기죠. 정답은 4번 됩니다. 문제 하나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26회 기출입니다. 동그라미 1번으로 가볼까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세금은 어느 쪽에서 많이 부담한다고요? 비탄력적인 쪽에서. 그래서 문제가 딱 나오면 여러분들은 빨리 누가 지금 비탄력적이라고 하는지만 빨리 찾으세요. 그럼 1번,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겁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말이죠. 지문을 잘 보세요.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다. 그러면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라는 뜻이겠죠. 따라서 공급자 부담이 커진다. 2번 갑니다. 2번은 어느 쪽이 비탄력적인지를 찾으세요.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에 비해 더 탄력이다. 공급이 탄력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번에는 수요가 비탄력. 그러면 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요. 자, 모든 문제가 똑같아요. 모든 문제가. 결론은 세금은 어느 쪽에서 많이 부담한다는 겁니까? 비탄력적인 쪽에서 많이 부담한다. 수요가 비탄력이면 수요자가, 공급이 비탄력이면 공급자가. 그런데 수요자가 완전 비탄력이면 수요자가 100%,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공급자가 100%. 자, 그런데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은 수요자는 부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라는 말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과 똑같으니까 그럼 공급자가 100%.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100% 부담한다, 그죠? 근데 만일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이 말은 수요자가 전혀 세금을 부담하지 않겠다. 또는 반대로 표현을 바꾸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즉 공급자가 100% 부담한다. 이것만 실수하지 않으면 한 문제는 해결합니다. 동그라미 3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동그라미 3번의 결과 소비자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죠. 불리하니까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생산자도 결과적으로 불리했다, 그죠? 생산자 잉여도 감소한다. 앞에 표현을 잠시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3번 보세요.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은 더 많이 상승했었죠? 이는 됐고. 4번 보세요. 공급자가 받는 가격 그랬는데 단 지문이 보다 더 명확하게 깔끔하게 놓으려면 세금 납부 후라고 놓은다면 더 이상, 그렇죠, 아예 이의신청을 받지 않을 것이고,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 공급자가 받는 가격, 아니 또 누군가가 이의신청할 수도 있겠죠. 아니 세금 납부 전이라면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오히려 상승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 가치는 하락한 겁니다. 5번으로 갑니다. 거래세 인상에 의한 정부의 세수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증가죠. 이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자, 세수는 증가하고요. 자, 그런데 정부에 기속되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네요.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5번 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런 겁니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동산이다 보니까 부동산과 관련을 시켰는데 이게 부동산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넓혀서 해석하더라도 동일하죠.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자영업을 하고 어떤 분이 식당을 하고 있답니다. 그럼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종전보다 높아졌다. 그럼 뭐 당연하죠. 어떤 거요? 그 가게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식들의 가격은 상승한다. 그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딱 한 가지만 정리하는 겁니다. 결론, 세금이 부과되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이 가격은 무엇에 따라서 달라진다? 탄력성에서 따라 달라진다.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그렇다면 이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쪽에서 많이 부담한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자 부담이 커지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면 공급자 부담이 커진다. 근데 앞에 완전자가 붙으면 완전자가 붙은 그쪽에서 100% 부담한다. 그런데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이 말은 수요자는 세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겠다. 그 말을 바꾸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라는 말과도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세금이 부동산 가격과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